이 이야기는 김영희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1943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였지요. 아버지는 작은 생선 장사를 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와 부엌일을 도우며 살림을 이끌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린 영희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바다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항구로 데려갔습니다. 고깃배에서 막 내린 은빛 생선들이 펄떡이며 움직일 때 어린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고기도 사람도 속이 맑아야 한다. 썩은 고기는 아무리 요리를 해도 맛이 없단다. 사람도 마음이 썩으면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쓸모가 없다. 그 말은 영희의 가슴 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희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부산은 순식간에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내려온 이들이 역 앞과 부두 근처에 천막을 치고 살았고, 영희네 가족도 집을 잃고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수용소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한 천막에 모여 지내야 했고, 음식은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몫의 밥을 덜어내어 어린 영희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배부르니 내가 먹어라. 그러나 영희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무렵 국제구호단체에서 따뜻한 수프를 끓여 나눠주던 날이 있었습니다. 감자와 양파, 당근 몇 개 넣은 단순한 국물이었지만 추운 겨울날 그 맛은 영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 감동은 훗날 국밥집을 열게 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영희네 가족은 감천동 달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좁고 허름했지만 그래도 그곳은 가족이 함께 뿌리내린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영희는 가난했지만 공부에 성실했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연필이 다 닳도록 글씨를 쓰고 교과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영희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영희는 머리가 밝다. 노력도 성실하다.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 영희는 더는 공부를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너도 더 배우고 싶다는 거 아는데 지금은 내 동생들 먹여 살리는 게 급하다. 영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찍 철이 들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 15살의 영희는 방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미싱 소리와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첫 월급을 받아 가족에게 건네던 날의 뿌듯함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희가 이제 다 어른이 되었구나.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들은 영희를 아꼈습니다. 밥을 나눠 먹으며 다독였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말대로 영희는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살 무렵 영희는 친구의 소개로 군인 박정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수는 3살 위였고 키가 크고 검은 눈동자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상대를 바라봐주는 눈빛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정수는 군부대에서 일기를 쓰듯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희 씨, 훈련은 고되고 잠도 부족하지만 편지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영희는 답장을 쓰며 작은 손수건을 동봉하기도 했습니다. 더위에 지칠 때 이걸로 땀을 닦으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초라한 살림살이였지만 정수는 신랑 예복 대신 군복을 입고 혼례 자리에 섰습니다. 친지들이 모여 쌀밥과 나물 몇 가지로 잔치를 열었고 그날 영희의 얼굴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번졌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부귀영화는 필요 없어요. 영희의 말에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신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비록 방 한 칸에 부엌 하나뿐인 집이었지만 영희는 매일 정성을 다해 밥을 차렸습니다. 정수는 저녁마다 군에서 돌아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끓여주는 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 말은 영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정수는 월남 파병 명령을 받았습니다. 군부대에서 돌아온 그는 영희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월남에 가야 한다. 잠시일 거야. 꼭 돌아올 거다. 그 말에 영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보내요? 우리 아이도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정수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정 날 영희는 미군 수송선으로 달려갔습니다. 군복 차림의 정수 씨는 이미 많은 군인들 대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손수건을 꺼내 영희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배 타러 가야 해. 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잘 돌봐.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려줘. 그렇게 건넨 정수 씨의 손수건. 그 말을 들은 영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송선 갑판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정수 씨를 바라보며 영희도 열심히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요, 제발. 영희의 울음소리는 기적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때 때마침 바닷바람이 영희의 손수건을 세차게 바다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수 씨와 손수건은 먼 바다로 흘러 사라졌습니다. 정수 씨의 편지는 한 달 간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영희는 또 하루를 참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정수 씨를 보내고 딱 3년째가 되던 때였습니다. 이미 와야 할 편지는 한참 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정수 씨가 돌아오는 단꿈을 꾸었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며 꿈속에 나타난 정수 씨는 돼지국밥을 비웠습니다. 아침이 되고 영희의 집 앞에 낯선 군화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젊은 병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게 접힌 종이 한 장, 차갑게 봉인된 전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늘 날라오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우리 정수 씨한테 무슨 일이? 병사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목소리가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박정수 병장 전사. 그 순간 영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영희는 찢어지는 심장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전보가 바닥에 떨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이고, 여보 어제 드셨던 국밥이 제삿밥이었구려.
영희는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제 꿈에 나타나 행복하자던 정수 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하고 울리는 소리에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눈물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어린 아들과 갓난딸에게 향했습니다. 해맑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려야 한다. 그 후 영희는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산 시장통 한 모퉁이에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낡은 가스화로에 큰 솥을 올리고 돼지뼈를 넣어 오랜 시간 고아낸 국을 준비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퍼지면 추위에 떨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에 밥을 말아 국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국밥은 정수 씨와 나누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이 정성으로 듬뿍 담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끓인 국밥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집 국물은 진국이야. 이 국밥 덕에 몸이 풀린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영희는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며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땀과 눈물이 섞인 국밥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와 아이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끈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희의 국밥집은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시작한 작은 포장마차는 손님들로 늘 붐볐습니다. 추운 겨울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몸을 녹이며 웃는 손님들의 얼굴은 영희의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국물은 정말 살맛이 나네요. 그 한마디에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더 깊게 휘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났습니다. 아들은 제법 철이 들어 가게 일을 도왔고 딸은 장부를 살폈습니다. 영희는 그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수 씨, 보이나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무리한 탓이었을까요? 영희는 어느 날 새벽 가게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국자가 쥐어져 있었고 솥에서는 김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달려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하신 탓인지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박동기를 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 말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야지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영희의 가슴 속에는 작은 박동기가 심장의 리듬을 대신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봉투와 건강보험 서류를 정리하며 여전히 국밥집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내 솥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다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도 시집가서 분가했고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새로 태어난 손주 녀석까지 태어나 영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국밥은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며느리가 가게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부지런히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국밥집 장부를 넘겨보던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정도라면 내가 잘하면.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 속내를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무거운 약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잠시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국밥집을 잘 이어가야 할 텐데. 영희의 국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새벽부터 끓여낸 진한 국물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은 정직하다 하며 줄을 섰고 하루 장사는 빠짐없이 잘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조용한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의 주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성실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손님 상을 치우고 계산대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편함에 꽂힌 독촉장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연체금 납부 고지서, 카드 대출 상환 요청. 며느리의 아버지는 몇 해 전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가족에게 고스란히 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에게 몰래 생활비를 보탰고 그 과정에서 카드론과 대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았는데. 며느리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며느리는 남편과 영희 할머니에게 수차례 도움을 받은 터라 또다시 손을 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날마다 불어나는 이자는 며느리를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눈빛이 흔들리고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만 손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지도 몰라. 그녀는 국밥집 장부를 들춰보며 읊조렸습니다. 영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새벽마다 국을 끓였습니다. 오늘도 간이 딱 맞네. 이 맛이야. 솥에서 피어나는 김은 그녀의 삶의 증거였고 국자는 그녀의 지팡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국자를 쥔 손은 이제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기의 의지에 살아가는 몸은 늘 불안했고 약 봉투는 언제나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하고 박동기를 달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젖은 손으로 전구를 갈다가 순간적으로 감전된 일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리며 눈앞이 번쩍했던 그 경험은 오랫동안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전기는 사람을 단숨에 쓰러뜨린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번이 기회일지도 몰라. 그날 밤 며느리는 집 안에서 독촉장을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빚을 끝내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어느 날 이른 새벽 국밥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영희와 며느리는 함께 가게 문을 열고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돼지뼈를 가득 담은 스테인리스 솥이 가스화로 위에 올려졌고 국물은 천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퍼져나오는 고소한 향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영희는 습관처럼 국자를 들어 국물 맛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간이 맞을까? 늘 하던 일이었지만 그 순간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전날 밤 몰래 움직였습니다. 가스화로에 전선을 연결해 전류가 흐르도록 해둔 것이었습니다. 배전반에서 전선을 뽑아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교묘하게 이어놓았던 것입니다. 화로와 그 위에 솥은 은밀히 전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물과 쇠국자는 그대로 전기가 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국자를 깊숙이 넣어 국물을 뜨려는 순간 몸이 굳으며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가 몸을 타고 지나가며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는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그 부름 속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아직 들이닥치기 전 아들과 딸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급히 구급차가 불려졌고 영희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진단 후 차분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심장 박동기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박동기가 작동을 유지해 목숨은 건졌습니다. 며칠 더 경과를 보시면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분명 제대로 연결했는데 왜? 며칠 뒤 영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약봉투를 챙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다시 솥 앞에 서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밥 장사를 하면서 감전당하는 일은 없었는데, 감전이라니. 여전히 가슴에는 심장 박동기가 박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몸이 허락하는 한 나는 솥을 지켜야지.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쓰러져야 했는데 심장 박동기 때문에 살았다고. 빚은 점점 더 불어나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 그녀의 휴대폰에 찍힌 독촉 문자는 그녀의 일을 다시금 악물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그녀는 은밀히 한 전기기사를 불러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로 부르신 겁니까? 이 늦은 밤에. 저 전기 배선을 다시 봐주세요. 전기기사는 놀라며 이렇게 선을 따서 연결해 놓으시면 안 되는데요. 위험합니다. 그건 전에부터 그랬던 거예요. 며느리는 말을 돌렸습니다. 선이 문제가 아니라요. 전압이 약해요. 큰 기계를 들여놓을 거라서요. 220V 말고 더 센 전기가 오도록 할 수 있나요? 전기기사는 이해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있지요. 공장이나 큰 기계를 쓰는 곳에서는 220V 대신 380V를 보통 씁니다. 며느리는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기사님 380V요. 380V.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다음 날 새벽 다시 국밥집. 솥은 전날과 다름없이 화로 위에서 여러 가지 육수 재료를 품은 채 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늘 하던 대로 쇠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보았습니다. 맛이 괜찮구나. 오늘도 이만하면 장사가 잘 되겠어 라고 말하고는 쓱 나가버리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뭐지? 국자를 잡았던 영희 할머니의 손은 멀쩡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뒤에서 지켜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작동을 안 하지? 분명 380V로 더 강하게 바꿔놨는데. 잠시 후 그녀는 스스로 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배선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솥 자체가 문제인 건가?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본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분명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다음 날 새벽 국밥집은 다시 분주했습니다.
뼈가 푹 고아지는 소리와 함께 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변함없이 국자로 국을 떠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물 맛을 본 뒤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간이 잘 맞았구나 하고 어제와 다름없이 쓱 하고 주방을 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더 강한 전류를 흐르게 했는데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왜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소치 문제인가? 화로가 문제인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며느리는 젖은 고무장갑을 아무렇지 않게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솥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순간, 뜨거워. 귀를 찢는 비명과 함께 그녀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강한 전류가 그녀의 양 손바닥을 타고 그대로 몸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솥을 붙잡은 채로 바닥에 무너졌고 손에서는 고기가 타는 듯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방으로 튀는 불꽃에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러. 빨리 구급차 불러. 아들과 딸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손님들도 놀라 달려들었고 국밥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양손은 심하게 데어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살점이 일그러져 손가락조차 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때 영희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희 할머니 손안에 감춰둔 작은 비밀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늘은 다 보고 계신 거야. 영희 할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또 되뇌었습니다. 며느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은 떨리고 양손은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양손에 붕대가 겹겹이 감기고 소독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가락 일부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흉터는 평생 남을 겁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당해야 하냐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병실의 하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전기로 바뀌는 꿈, 불꽃이 튀고 비명이 터져나오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또다시 어두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이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국밥집을 지켰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변함없이 손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전이라니 이상한 일이네.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영희 할머니는 손님들을 안심시키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손바닥 안에는 얇게 잘라낸 고무장갑 조각이 겹겹이 쥐어져 있었던 사실을 말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은밀히 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고무가 절연체가 되어 그녀의 몸은 전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단골인 박순경을 불러 가게 안에 작은 CCTV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박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 장면은 며느리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국자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이미 준비돼 있다.
병원에 누운 며느리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붕대에 감싼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국밥집에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앞장선 이는 박순경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조용한 그가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얼마 전 은밀히 설치해 두었던 작은 카메라의 화면이 열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며느리가 몰래 주방으로 들어와 전선을 만지는 모습. 그리고 손 옆에서 무언가를 연결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장면. 전기기사와 며느리가 얘기하는 모습까지. 박순경은 화면을 멈추고 낮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입니다. 동석한 형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증거군요. 그 순간 영희 할머니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다 저 아이가 절이 되었을까? 어차피 이 가게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 물려줄 거였는데. 영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손이 붕대로 감긴 그녀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순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밥집 전기 조작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며느리는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화면이 병실 앞 모니터에 재생되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붕대에 감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흑흑흑. 빚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실패하고 제가 떠안게 돼서. 한마디 한마디가 흐느낌에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사람을 해치려 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병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심장 박동기에 일정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정식으로 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법원 대법정,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영희 할머니와 아들, 딸이 앉아 있었고 멀찍이서 국밥집 단골 손님 몇몇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피고석에 앉은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동자는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시선은 차갑게 굳은 영희 할머니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차분히 사건의 개요를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전선을 조작하여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그 목적은 시어머니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가게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의 며느리가 어떻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검사는 이어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새벽에 몰래 배선을 만지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솥을 직접 만졌다가 감전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며느리를 위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심각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독촉의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빚독촉이 날마다 쌓여서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희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찌 며느리가 이 지경까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판부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 윤모 씨는 시어머니를 상해할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바, 이 법정은 존속상해 죄를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한마디는 며느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붕대에 감싼 손이 떨렸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는 영희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딸은 곁에서 침묵한 채 걸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솥에서는 여전히 뽀얀 김이 피어올랐고 손님들은 언제나처럼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솥은 계속 지켜야지요.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따뜻한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은 전쟁통에 먹었던 따뜻한 수프처럼 영희 할머니에게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진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교도소 병동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양손은 여전히 화상의 흔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흰 붕대가 풀릴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책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렸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들은 차마 아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면회를 와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발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영희 할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잘 커야 한다. 어른들의 잘못이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손주는 할머니의 품에서 울다 잠들곤 했습니다. 국밥집은 다시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손님들과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많지 않아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듯 천천히 하늘로 흘러올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